회사 앞 그 건물에는 중국집과 쭈꾸미집, 삼계탕집, 쌈밥집, 볶국집 그리고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다녔던 가게들입니다. 이달 말까지만 영업한답니다. 어떤 가게는 한 1년 만에, 어떤 가게는 한 10년 만에 이제 건물을 떠나야 합니다. 빌딩 통째로 다시 짓는답니다. 10년간 그곳에 있던 대바수수라는 작은 커피 전문점 사장님은 권리금은 못 받죠 이러더군요. 네, 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10년 전 들어올 때는 제법 큰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을 텐데 국회는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본회의 열리는 날입니다. 금요일 선거의 감 김원장입니다. 시작합니다. 그 건물이 저희에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국회에서 걸어서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의원회관에서 걸어오면. 네. 지금 이 법안이 국토위에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상가임대차 개정안이요. 보호법 개정안이. 우리 의원분들이 이런 건물 한번 가보고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 몇 년씩 장사하시다 이제 이달 말에 짐 싸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습니까? 물론 건물주분도 한번 만나보고.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원타이 기자들 들으셨죠? 돈스코이오. 네. 보물선 이야기 좀 해보고요. 네. 150조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금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박연미 기자 너무 좋아하네. 네. 150조. 그 다음에 최저임금 올렸어요. 올렸는데, 정부가 이제 이걸로는 쉽지 않겠다 싶어서, 자영업자 반발도 거세고요. 네. 서민들 지원책을 내놨는데 저소득층 일자리와 함께 소득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는데 물론 재정이 대거 투입됩니다. 재정, 우리 세금이죠. 네. 이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금요일 원타이 기자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즐거운 보물선 이야기입니다. 네, 보물섬 아니고 보물선. 네, 한 100여 년 전에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군함이죠, 군함. 군함이죠. 네. 그 150조 정도 금덩이 들어있다고 해서 주가도 폭등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서요. 네. 알고 보니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네. 지금 그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게 좀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네. 또 주식시장의 그 주가를 좀 흔들어 놓기도 했는데 이 구조가 탄탄한 회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걸 탐사해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회사가 그 만들어서 팔고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비중대로 우리가 나중에 탐사해서 얻는 수익을 배분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올해 초에 투자자들을 모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선 삭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여 거대한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니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일단 당장 말 바꾼 거 하나만 놓고 보면 애초에는 이 회사 홈페이지든 어디든 150조 원 규모의 추정 매장량 이거 엄청 광고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을 바꾼 게 뭐냐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10% 정도의 발굴 보증금이 필요해요. 선금을 내야 발굴할 수 있죠. 근데 그 10%가 15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떠들었던 대로 하면 15조 원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럼 추정량이 150조가 아니다. 한 몇십억 정도만 될 것. 아마 이렇게 말을 바꿀 거고요. 15조 원은 삼성전자도 조달을 못할 것 같은데. 2003년에 동아건설이 그때는 이제 5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5억 원 정도의 예치금을 내고 발굴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실패했었거든요. 네. 이번 사례도 아마 거기와 비슷하게 할 것 같기도 근데 하고요. 이 회사에 동아건설 사람들 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출발을 보자면 네, 참 이분들 정말 그 끈기가 있는 분들이네요. 그 동아건설 출신의 이제 어떤 이제 홍모 회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류모 회장이라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만나서 김모 씨가 홍 회장과 연결시켜줬어요. 감옥에서 만나셨어요? 감옥에서 만나서 이제 소개시켜줘서 중간 달라서 두 분들이 뭐 동아건설, STX건설 이런 여러 가지 삼부토건 이런데 그 M&A에 뛰어들었는데 약간 사기성도 뛰어들고 뭐 돈도 한 푼 없는데 주주를 막 이렇게 공격시켜가지고 막 자기 거를 만들고 하다가 이렇게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사기 사업을 벌이다가 이 돈스코이 때문에 틀어져
떨어졌거든요. 이게 원래 신일광채그룹이라는 홍모 씨 회사 소유의 홍모 씨가 동아건설 출신이기 때문에 이 보물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자 하면서 구조를 다 짰는데 신일광채그룹에 있던 임원들이 몇 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일그룹 류모 회장이 신일그룹 사람들 몇 명 빼가지고 신일그룹을 만든 다음에 갑자기 신일그룹을 보면 자본금이 1억 원 정도고 6월 1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네, 정말 부랴부랴 만들었군요. 네,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해요. 또. 네,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급등하고요. 급등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150조 원을 발견했다. 신일그룹이 아니까 이 홍모 회장, 신일광채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부지검에 그 류모 회장을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보물섬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16년 만에 또 자본금 1억으로 부랴부랴 회사 만들고 그걸로 코스닥 상장 회사 인수하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끈기는 있다고 했지만 창의적이진 않네요. 이게 일단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엮여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데 1차적으로는 확신은 없지만 약간 뭔가 계획적으로 그게 사기가 될지언정 밀어붙이는 사람들,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또 하나의 부류는 정말 거기 금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뛰어드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이제 확신 범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범자는 빼겠습니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의 대가나 기술력을 제공을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이번에도 그 1인 잠수정을 400m까지 내렸던데 그걸 보면 이제 외국 업체들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 창의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창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이게 사실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이 화제가 되면서 2016년, 17년 선명 테헤란로를 강타했던 게 바로 이 코인 사기거든요. 일종의 코인을 만들어서 팔고 이거가 나중에 아직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사기 혐의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역시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역시 요즘의 트렌드를 따라서 이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트렌디하죠.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근데 150조를 만약에 코인 100개로 나누면 개당 얼마가 떨어지잖아요. 투자한 거에 그 해당하는 만큼의 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미 1차, 2차 다단계 조직을 끼고 판매가 끝났고 벌써 팔았어요? 한 600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한 세 차례 정도. 지금 창의적인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미 팔았고 3차 모집 중에 지금 일이 터졌죠. 이게 0175님이 윤강옥입니다. 보물섬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이 목적 아닐까 싶다고. 맞아요. 투자자들은 이미 꽤 들고 있군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네요. 투자자들이 벌써 알아버렸어. 1905년에 가라앉은 배가 이렇게 수없이 일자리와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이 역설인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행 심리하고도 좀 엮이는 거죠. 그리고 약간 동화 같은 얘기하고도 엮이는 건데 이게 설사 발굴이 된다. 그리고 설사 금괴가 있다 해도 이거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건 난망이에요. 일단 군함이잖아요. 그 러시아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함이면 그 함정 안에 들어있는 그 재산들 그리고 그 안에 있을지 모르는 유해들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 그 민간 기업이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벌써 러시아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 거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얘기가 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굴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비용 이런 것들도 지금 조달할 수 있을까 역시 난망이고요. 오히려 그 우회상장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인수한 그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 그 우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200톤 정도 금이 있다는데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민간 말고 정부가 갖고 있는 금이 한 100톤 정도 있어요. 50억 달러니까 5조 정도 어림잡아서 있어요. 우리 정부가 5조 정도 금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200톤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딱 보면 10조잖아요. 근데 이걸 왜 150조로 계산했을까? 여기서 큰 오차가 있고요. 이분들 대충 계산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왜 150조일까? 이용호 게이트가 제 기억에 한 15년, 17년 됐을 거예요. 삼호 인더스트리. 삼해 인더스트리. 이용호 씨 아직도 거기서 감옥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 살아서 이분도 거제도 앞바다에서 보물섬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파푸아 뉴기니아 금강하고 보물섬하고 천연가스 개발, 뭐 제주도에 이 종합 선물 세트 펼쳐놨었거든요. 네. 그래도 주가 10배, 20배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절엔 가능했죠. 모든 네.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네. 이용호 게이트의 이 회사가 보물선 가치를 한 20조 원 잡았더라고요. 네네. 그동안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50조가 된 거 아닌가. 네. 꼭 발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기부도 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과거에 기부도 한다 그랬어요. 네. 요 배의 좌표를 우리가 넘겨줬다면 과거 그 동아건설 분들 그렇죠. 중에 진짜. 그 네. 지분을 주장하는 분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탐사해서 실제로 그게 그렇죠. 있다고 서로 또 해도 싸우죠. 이걸 나누는 과정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제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딱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제1제강 주가가 많이 이제 급변동하는데 네. 옛날에 동아건설 같은 경우 뭐 17일 연속 상한가 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 당일에는 뭐 변동성 완화 장치 이런 게 발동이 되면서 거래가 수시로 정지가 되거나 단일가 매매할 수밖에 없고 또 며칠 연속 상한가 가면 이제 투기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거래 정지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네. 주의하실 필요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ICO 얘기는 했으니까 시간상 넘어가고 저는 이번에 그 데니스 로드맨이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갔던 게 자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뭐예요? 데니스 로드맨이 그때 무슨 뭐 김정은과 트럼프를 중재하러 막 이런 얘기 떠들썩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그때 네. 데니스 로드맨이 입고 있던 티셔츠에 그 코인 거래소 마크가 대문짝만하게 그러니까 찍혀 거기 있었습니다. 방문할 때 돈을 그 거래소가 됐어요. 아니 협찬 정확히 말하면 광고. 그러니까 PPL이에요. 거래소가 아니고요. 네. 그 해당 그 암호화폐 업체예요. 네. 거래소는 아니고 암호화폐 암호화폐 업체. 업체고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케이스랑 돈을 냈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업체가 사람들도 데니스 로드맨을 통해서 네. 그 광고 효과를 뭐 1,000억 원 정도 얻었다. 뭐 이런 네. 뭐 얘기가 지금 들었어요. 하여튼 뭐 돈 좀 벌려는 분들은 전부 코인 사업 하잖아요. 네. 그걸로 펀딩하고. 네. 저희도 지금 이 성공회감 이 현수막 뒤에 코인 같은 걸 좀 그려서 너무 성공예감 코인. 그 윤남중 프로듀서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뭐 우리 너무 트렌드하지 못해요. 지금. 왜 복돼지 이런 거 아니 그리면 제가 안 저기 되나요? 그 이더 소위 말하는 이더 스캔에다가 해가지고 네. 한 5천 네. 원만 내면은 제 코인 한 100만 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인데 그만 제가 괜히 장난쳐서 근데 하여튼 투자 조심하십시오. 이게 뭐 저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때 보면 예를 들어 뭐 이용호 게이트 같은 것도 전부 자본금 유상증자한다 해갖고 몇십억 몇백억 들어온다 해서 전부 가장납입이었잖아요. 네. 전부 자기 아는 사람 통해서 뒤로 들어오는 돈이었고 그래서 주가 올린 다음에 다 폭락했습니다. 뭐 예외 없습니다. 네, 그렇죠. 투자 유의하시고 누가 마무리할까요? 고란 기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져도 그게 다 못 갖고 가고요. 네. 원래 그쪽에서 불법 그 해당 국가에서 침몰 국가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만약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80%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인양 업체가.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 각자 인양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자신에게 대박의 수익을 약속해 주겠다. 원금 보장을 해주면서라고 하면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얼마 걷었다고요 벌써? 600억. 예. 그렇게는 100% 알려져 사기입니다. 있고요. 100% 사기입니다. 지금 일단 25일이나 26일쯤에 네. 기자회견 한대요. 그 뭐 엄청- 자기네 말로는 엄청난 BBC도 걸 오고 발표하네. CNN도 올 네. 거라고 네. 저희한테도 오라고 하는데 이분 KBS도 가나요? 저희는 그런 거 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참 특징적으로 또 네. 이 뉴스가 경제 뉴스로 분류가 된 게 아니라 사회 뉴스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얼마 지나서 사건 뉴스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타이 기자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면 성공이 보입니다. 경제가 들리는 아침.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콩 잘 안 된다고 문자가 많이 왔었는데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큰 문제는 없고 혹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셨으면 훨씬 더 음질이 좋아진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이제 과감한 재정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민들 위해서 돈을 풀기로 한 겁니다. 뭐뭐 푸는 거죠?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잡혀 있었던 거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EITC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건데 네. 이건 그 일하는 빈곤을 줄여보자는 얘기예요. 연봉이 낮은데 4대 보험 고용보험 가입돼 있는 분들 중에서 네. 일단 종전에는 이 제도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한 180만 명? 그런데 180만 가구 정도? 네, 집집마다 주는 거니까요. 집집마다 네, 주는 거니까요. 1년에 한 번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대상 가구가 334만 가구 정도로 늘어나고요. 네, 거의 2배 되네요. 네, 지급 총액도 3배로 늘립니다. 그 현행 EITC는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네. 단독 가구면 연 최대 85만 원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이게 대폭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쪽은 EITC 대상을 늘린다. 요 접근은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노인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말하자면 공공근로의 형태를 늘리는 것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 중에서 하위소득 20% 노인들께 좀 더 올려서 지급하는 그 시기를 당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단 그 하위 20% 노인 그 기초연금 올리는 거랑 방금 말씀하신 그 EITC 근로장려세제 네. 올리는 일한 거. 분들에게 정부가 서민들 중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세 공제를 다 하고도 네. 만약에 낼 세금이 적다라면은 그걸 세제로 더 오히려 얹어주는 그렇죠. 세금을 얹어주는 네. 그런 형식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만 하더라도 한 4조 3천억 원 정도의 지출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정부 네. 입장에서요. 이게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을 보면 6집 중 한 집꼴로 평균 114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네. 이번에 이제 확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런 걸 모두 합치면 정부가 내놓은 발표한 재정 정책을 모두 합치면 하반기 지출액만 10조 원을 웃돕니다. 네, 거의 추경 정도 수준이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한 400조 쓰는데 추경하면 뭐 10조, 20조 정도. 예를 들어 뭐 좀 땡겨와서 쓰는 돈인데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시는 것처럼 월급 좀 낮게 받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약간 더 위 기준인데 그 작은 사업장, 작은 회사나 이런데 노동자 한 명, 근로자 한 명, 정부가 한 10만 원, 월에 한 13만 원씩 지원을 인건비 하죠, 지원해 한 주는 사람당. 이것도 한 3조 원인데 네. 이것도 국회 예산 편성할 때 야당 반발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국회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자, 우리 국민 돈 쓰는 거는 전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국회 통과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1조 원으로 깎자. 네. 너무 많다 이런 입장이고. 네. 그 EITC 요거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직접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브리핑도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했었고요. 그랬어요? 네.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경기가 올해 한 3% 성장할 줄 알았더니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부도 2.9%로 드디어 낮춰잡고 물러났습니다. 조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네.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들 보세요? 일단 효과가 있을지도 또 재정은 걱정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네. 일자리를 늘리겠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하고 해서 쓴 돈이 네. 뭐 이거저거 다 합쳐서 이제 이번에 그 근로장려 세제까지 다 합치면 한 2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일자리가 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네. 오히려 줄었다는 게 많고 그렇다면 이걸 효과가 지금과 있겠느냐? 같은 정책으로 해서 계속 효과가 있느냐? 게다가 이게 복지 예산인 셈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복지 예산은 문제가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입구는 있고 네. 출구는 없죠. 게다가 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근데 이게 참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에 들고 나온 수단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재정 보강 같은 거 가지고 비판을 할 때는 너무 단기적 대책이다, 땜질식 처방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안 되니까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진행되면서 일할 사람들, 세금 낼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재정은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네. 얼마나 지금 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만 보더라도 97년에 그러니까 IMF 위기 직전에 11%대였던 게 2009년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31%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어요. 네. 한 18년 사이에 3배
증가한 거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한 38%대 와 있고 2020년 정도 되면 40%대 넘어설 거다. GDP 대비 나라빚 국가 채무, 예, 네, 나라빚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나라 재정이 건전한가를 방금 그 통계로 네, 그 네. 퍼센테이지로 보는데 40% 정도면 그래도 매우 거기까지 매우 훌륭한 겁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훌륭한데 앞으로 참고로 OECD 우리나라가 평균이 112%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비하면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60%, 그렇죠. 70%는 건 나라빚이 시간 늘어나는 문제다. 속도죠, 속도.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걱정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갈 건데 그리고 매년 누군가는 반발을 할 거겠죠.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좀 줄여보자고 정부가 내놓은 게 고관을 푸는 방식인데 고관을 풀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도 낮추기로 했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고용시장에서 튕겨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거는 정부가 지금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속도 그리고 구조개혁이 더딘 그 상황 속에서 고용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걸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갈 건데 그 매년 이렇게 재정으로 이걸 보완을 해줄 건가요? 전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임금 그러니까 사람의 품삯이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운동장이 있다면 슈퍼갑들에게 대응할 수 없는 어떤 의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만 지적을 해주고 사람들의 품삯이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올라가는 퍼센티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뭐 가이드라인을 준다기보다 뭐 몇 년까지 10,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물론 공약이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시장에서 갑론을박하면서 좀 결정하게 뒀더라면 이 정부가 사방에서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 좀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 급여나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한 건 시장 경제가 시작되고 뭐 거의 100년도 넘은 정책이고요. 뭐 어느 나라나 하고 있고요. 문제는 속도나 규모지. 네. 그렇죠. 문제는 속도죠. 제가 볼 때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정부 재정 돈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진국 중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우리보다 돈 안 푼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재정밖에 없어요. 금리 낮출 거 다 낮춘 다음에 재정밖에 없고 결국은 통화 공급밖에 없어요. 지금 돈을 자꾸 풀어요. 네. 이 걱정이죠. 나라 돈이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미국처럼 발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달러지금. 근데 돈을 풀어도 이게 서민들한테 자꾸 풀죠. 근데 이게 결국 구조적으로 대기업이나 해외 자본으로 몇 달 있으면 몇 년 있으면 들어가 버려요. 그 돈이. 예. 예를 들어 뭐 어디 저 시골의 할아버지에게 9월부터 25만 원으로 가죠 이제 네, 기초임금 그죠? 네. 할아버지가 오비 맥주 한 병 시원하게 드셨어요. 그럼 그 돈 일부가 쭉 올라가서 벨기에 AB 인베브나 거기 주주들로 가버려요. 옛날에 이런 일이요. 3, 40년 전에 예를 들어 시골 군청 구내식당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군 예산으로 이렇게 식비를 지원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구내식당도 대기업이 하잖아요. LG, 삼성 다 구내식당이에요. 네. 네. 그 대기업으로 가버려요. 대기업 곳간으로 가버린다.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도 결국 그 돈이 서울로 해외로 은행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저 자본주의라는 시장 경제라는 게 이렇게 돼버려요. 프레임이. 계속 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통화 공급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기자님들한테. 통화 공급 말고 경기 살아난 나라가 있어요? 뭐 이게 근데 상당히 지금 좀 말씀하시는 거는 관련이죠? 약간 논점에서 벗어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왔다는 건데 네. 지금의 이 최저임금 논란 이후에 대규모 재정 정책이 나온 이 과정은 네. 정부가 대규모 아니에요? 이거 3조잖아요. 3조. 아니, 그러니까 대규모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미국은 4년 동안 4,500조 달라질 수 풀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네. 대규모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네.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네. 원화를 막 찍는다고 잘 살 수 있고 우리 원화를 네. 다른 나라들이 막 사들여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수평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 여기 한 4,000조 찍으니까 우리도 한 4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우리 세계 12번째 네. 경제대국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네. 아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제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을 보는데 소위 말한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에 따라서 진보 언론은 야, 이 정도 풀어가지고 살아나겠어? 이거고 보수 언론은 야,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울 거야. 이렇게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도.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재정정책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대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거라도 해야 돼요.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총망라해서 정말 금융위기 때 등장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까지 나온 거예요. 그 상황까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정책이 꼭 필요했느냐. 여기에는 뭐 그 사후 약방문입니다만 정부가 최저임금에 따른 논란을 불필요하게 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돈을 미리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을 자초했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인지 물론 좋죠. 최저임금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금액이 많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주는 거지 이게 대기업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뭔가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고 순서대로 가야지 스케줄을 정해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균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대호 기자. 일단은 아까 김 원장 기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재정은 중단기인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개혁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지금 너무 대기업 위주니까 그 9988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업 개수로는 99%가 중소기업, 일자리로는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해서 독일처럼 강소기업들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들 많이 활성화하고 또 성장을 시키고 계속해서 또 자금들 엑시트시키고 또 다른 창업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많이 인수할 수 있도록 M&A로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결국엔 또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나.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투트랙으로 소위 말하는 혁신 성장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처럼 돈 푸는 데가 어딨냐. 돈 풀어가지고 하는 거 없냐 했지만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문화가 있었거든요. 기술 혁신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재정 투입해야죠. 투입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혁신 성장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좀 아쉽습니다. 이 하반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재정을 확대하겠다. 이거 누가 언제 한 말인 줄 아세요? 2014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 말이에요. 결국 제가 볼 때 정부 부채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재정 많이 안 풀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보수 정부는 재정 많이 안 풀죠. 가계부채 1,500조 됐죠. 만약에 정부가 그 돈을 주거에 투입했으면요. 가계부채가 그만큼 줄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요. 결국 대차 대조표에서 어느 쪽에 빚을 놓을까 이 문제지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는 정책은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아요. 결국은 통화 공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통화 공급을. 아니, 물론 양적 완화나 재정 푸는 건 이제 방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결국은 시장에 돈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부 편 드는 게 아니고. 아니요. 달러가 아니라 원화라는 또 한계. 저희가요.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옳고 저는 경제 정책은 이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경제라는 게 A가 좋으면 B도 좋고 C도 좋고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A가 남으면 B나 C 중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이게 옳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따라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곳, 취약해질 수 있는 곳에 대한 처방을 미리 내놓으면서 같이 갔어야죠.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났죠.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개비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구조개혁도 좀 서두를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달이 나고 나니 이런저런 거 다 총동원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허둥지둥하는 모양새가 마뜩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란 기자.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댓글은 오늘 제가 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요즘 연미 잘한다. JFA님 연미 잘한다. 아니에요. 저도 사실 요즘 100만 안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란 기자. 사실 그 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그냥 놔뒀을 때 이게 과연 인간들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성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정부가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망을 만드는 거고요. 그 정부의 역할이죠. 시장 경제에서. 그리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모두 다들 인정하고 있다면 재정 푸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로 그 근본적인 그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이쪽에도 뭔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저도 예전에 뭐 기획재정부를 출입했던 입장에서 보면 기자 입장에서 가장 쉬운 건 정부 정책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제 사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최저임금 가지고도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대선 주자들 다 2020년 아니면 늦어야 2022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합리적인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 너무 뭐 갈등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제는 심리다라는 걸 생각을 네. 하면서 좋은 과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부동산 전문가인 페이스북에 박원갑 박사님이 KB에 의견 주신 돈 풀면 결국 공장보다 투기성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느끼는 생각이라고 맞아요. 의견 주셨고요. 네. 맞죠. 2693님이 월드컵 때 김 기자가 닭 10마리씩 쏜다고 타이틀 걸었던 게 일종의 통화 정책이었네요. 닭이 네. 네. 우리 성공회감에 닭을 바탕으로 ICO를 한번 치킨코인. 여기 그것도 있네. 81556님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콩 캐릭터 그려진 KBS 코인 만드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네. 마쳐야 합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